지금 정확히 이제 10시가 돼서 저희 학생들 10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2021 연도 인문 콘텐츠 학회 추비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일부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의 홍종렬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부 사회를 진행하기 전에 잠시 오늘 좀 전체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이번 학술 대회는 이제 기획 주제로 이제 문화 콘텐츠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즐거움이라는 어떤 주제가 지금 잡혀 있는데요. 그 기획 주제는 점심 식사 후에 2부와 3부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지금 이제 일부 우리 오전 세션은 그 전에 그 좀 자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세 분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3부가 지난 후에는 이제 폐회식을 통해서 학회의 여러 가지 내용과 또 우리 그 학문 후속 세대 영상제에 대한 그 시상식까지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아마 대략적으로 한 6시 정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이제 연구자분들과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 일부 자유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오늘 많은 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발제자분의 그 시간 안배를 20분으로 꼭 좀 이제 부탁드리겠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발제이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소영 선생님께서 그 생기적 유물론으로 바라본 메타버스의 행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김소영 교수를 모시고 발제에 대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소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소영입니다. 우선 인문 콘텐츠 학회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생기적 유물론으로 바라본 메타버스의 행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발표를 할 텐데요. 요즘 메타버스의 논의가 아주 뜨겁다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초록에서 또 그리고 서론 첫 번째 단락에서도 밝힌 것처럼 이렇게 환호하는 메타버스 담론에 제가 편승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이 메타버스에 대한 좀 새로운 학문적인 고찰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 캐나다 영화 감독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비디오드롬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비디오 안에 있던 물체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밖에 있던 모니터 밖에 있던 사람이 이 비디오 화면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왜 보여드리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생기적 유물론은 신유물론 담론 중에 하나이고요. 물질에 생기를 부여하는 담론입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움직인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주는 이 영화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왜 다시 이렇게 메타버스를 뜨겁게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고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너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1992년에 스노우 크래시에서 나왔고, 미국에서 이미 2003년도에 세컨 라이프로 너무 유명해진 메타버스인데, 2021년 들어서 왜 이렇게 메타버스가 다시 뜨거워지느냐. 대표적인 그 이유로 초고속 연결망,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사회, 또 마지막이 가장 큰 것 같기도 한데요. 가상세계에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일반적으로 요즘에 그 가상세계라는 단어로 대표되면서 초월적인 가상세계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이 논문을 쓰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는 것이 없어서 이렇게 뜨겁게 논쟁하는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한 거였고요. 막상 들여다보니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지만 저는 거기에 또 다시 저만의 어떤 생각을 좀 덧붙여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기적 유물론을 또 동원한 이유는 이 메타버스의 행위 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메타버스의 기존 개념을 재검토할 것이고요. 생기적 유물론에 나오는 그 구조와 행위성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메타버스의 행위 주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 생기적 유물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브루노 라투르의 뭐 ANT는 너무나 유명한 이론이지만 그것을 비롯해서 많은 신유물론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미 1990년대부터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죄인 베넷의 생기적 유물론에 좀 관심이 많아서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아마 그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제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과 결을 같이 하면서도 조금 다른 그런 존재론적이고 인식론적인 신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뭐 ANT도 그렇지만 행위자를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물질들에게 생기를 부여하는 이론이고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동등한 행위 주체로 바라보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로 제가 뽑은 것이 행위소, 액턴트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아셈블라주라는 배치라는 개념입니다. 베넷은 따라서 이 생명과 물질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인 논리로부터 벗어나서 물질적 구성체들에게 이 활력, 생기 이것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생기적 물질성에 인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물질을 거느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 얘기기도 하고요. 생기적 유물론을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베넷이 강조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배치, 그런데 이 배치가 창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모든 인간적, 비인간적 요소들이 분산된 행위성을 수행한다는 그 두 가지 주요 개념으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위소는 브루노 라투르의 행위자를 기본적으로 가져온 개념이고 행위자와 행위소가 조금 다른데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 베넷은 주체 중심적인 언어인 행위자 대신에 행위소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객체도 주체도 아닌 간섭자이고 또 질 둘레즈가 얘기한 준원인 조작자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가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배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 베넷이 들레즈와 가타리가 쓴 1000개의 고원에서 이 개념을 갖고 왔다고 책에는 써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1000개의 고원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거기에 들레즈와 가타리가 이 장기와 바둑알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배치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장기가 아니라 바둑의 알은 장기와는 다르게 열린 공간에 분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집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또 외부적인 관계를 구성하는 기계적 배치물의 요소다. 이렇게 바둑의 알과 장기의 알과 대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기계적 배치물의 요소 이리저리 움직이고 열린 공간에 분배된 이 바둑의 알이 배치의 개념으로 연동이 되고 있었고요. 이 배치를 베넷은 끌고 와서 여러 종류의 생동하는 물질들과 다양한 요소들을 일시적으로 묶는 것이 배치이다. 그래서 배치는 중심적인 지휘자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있는 연합이자 진동하는 연합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생기적 유물론에서 이 배치의 개념이 이렇게 모자이크 구조다, 프랙탈 구조다, 평평하지 않은 지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보니까 떠오른 것이 바로 복잡계 이론입니다. 복잡계 이론에서 또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단어가 저 배치가 갖고 있는 프랙탈 구조,
그리고 또 배치가 보여주는 창발적 인과성이기 때문에 이 복잡해서 보면 아주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두 개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조금 더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것도 잠시 보여드렸고요. 배치의 창발성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각각의 행위소들이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 분산된 행위성을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 분산된 행위성은 조금 행위성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분산된 행위성은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마크가 돼 있지만 다른 흐름과 함께 진동하고 다른 흐름과 합쳐지고 다른 것을 변형시키면서 스스로도 변형하고 그래서 단일한 인간 행위자의 주변과 내부에는 서로 겹치고 부분적이고 충돌하는 그런 이질적인 일련의 행위소들의 행위를 바로 분산된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넷은 이 분산된 행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효능, 궤적, 인과성이라는 세 개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이애나 쿨이 얘기했던 인간 중심의 운동 지향성을 비인간으로 확장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산된 행위성은 무언가가 새롭게 나타나거나 발생하도록 만드는 창조적 능력인 효능을 보여주고 어딘가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성과 움직임을 뜻하는 궤적을 나타내고 아까 보셨던 창발적이고 프랙탈적이고 원인과 결과가 서로 되돌아가는 순환적 특성을 가지는 인과성, 창발적 인과성을 보인다는 그 얘기인데요. 제가 이 분산된 행위성과 또 그 배치의 창발성은 사실은 이 메타버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온 것이고 또 메타버스의 행위 주체를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이론을 도입한 것이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생기적 유물론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메타버스 개념과 제가 내린 정의를 한번 제시를 해볼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 생기적 유물론으로 바라본 메타버스의 구조, 행위성 이것을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그리고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그래서 초월적 가상의 세계 이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가상의 세계만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디지털화된 지구 이렇게 한정짓는 경우도 많고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축에 의해서 메타버스는 그 미국의 기술단체 연구소 ASF가 메타버스의 정의를 이미 그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이렇게 네 가지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그다음에 거울세계, 그다음에 가상세계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도 사람들은 지금 일반적으로 이 virtual worlds, 이 가상의 세계 여기에만 주목해서 메타버스를 논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제가 이 메타버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virtual worlds만 메타버스가 아닌 건데 특히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이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구분된 네 가지의 범주로 인해서 이 인터페이스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이 인티미트로 갈수록 그 아이덴티티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또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 몰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학술적으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이 버추얼 월드로만 집중해서 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는 그래도 그 네 가지의 범주들이 점점 더 교차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 extended reality라는 개념으로 또 많이 통용이 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네 개, 세 개, 뭐 증강현실 안경으로 현실의 가상의 러너를 생성해서 그것을 증강현실의 그 안경으로 인해서 라이프로깅 데이터로 그 연결을 하듯이 그 네 개의 범주가 서로 융합하고 교차되고 있다는 그런 정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는 디지털 우주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야말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이고 거기서 활동하는 아바타만 강조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살펴본 정의 중에 마음에 드는 정의가
메타버스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 이 정의는 저는 꽤 마음에 들고 확장된 정의이기도 하고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사회, 경제, 문화 활동 위주의 어떤 산업적인 경제적인 측면, 특히 최근에 NFT나 블록체인을 너무나 강조하는 이 메타버스의 의미가 좀 강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정의들에서 앞서 살펴본 모든 정의들에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체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공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 공간에서 그 행위를 하는 그 행위자가 누구인가, 그 주체가 빠졌다는 그 생각으로 저는 행위 주체를 포괄하는 정의를 제기하고자 하고요. 2008년도에 한혜원 선생님께서 이미 메타버스 논문에서 쓰신 걸 보면 메타버스의 본질은 가상적으로 확장된 현실과 물리적으로 연구화된 가상 공간이라는 이질적인 두 자질의 복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확장 현실, 융합 현실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본질적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위 주체를 포괄하면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성 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적 행위 주체들을 모두 행위소로 명명하면서 모든 것들이 얽혀 있는 세계가 메타버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고, 그렇기 위해서는 행위 주체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공간을 다시 한 번 더 확장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그 행위 주체가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적으로 연관을 맺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생기적 유물론의 개념들을 조금 빌려오기도 하고요.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합쳐서 내린 정의가 물론 아직은 부족하지만 메타버스란 기술적 장치에 의해서 물리적 세계가 매개된 융합 세계로서 인간적, 비인간적 행위소들의 상호작용적 간섭이 창발적으로 일어나는 확장된 현실이다. 이런 행위 주체와 공간과 행위성과 또 각자의 상호작용을 반영한 정의를 한번 제가 내려봤습니다. 많은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해봤고요.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 하다가 일단 가장 그 메타버스에서 많이 거론이 되는 게임의 얘기를 한번 갖고 왔습니다. 사실 게임도 제가 아주 무지한 사람인데 이번에 그냥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 많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메타버스의 아까 그 버추얼 월드 네 가지 범주 중에 포함되는 게임의 경우 보면 최근에는 그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그다음 모여봐요 동물의 숲 이런 것처럼 플레이어의 높은 자유도가 중시되는 아바타 중심의 이런 게임을 상당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표적인 메타버스 게임이겠지만 저는 모든 게임이 다 메타버스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알았던 게임에 관한 책, 게임 어 플레이, 인문학으로 읽는 게임이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플레이어가 작동하는 이미지, 뭐 아바타 같은 거겠죠. 그게 주체이고 그 이외에 대상하는 그 주체가 상대한 대상을 객체로 명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생기적 유물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게임의 주체와 객체는 모두 동일한 행위소다. 그리고 또 게임의 공간적 배경도 움직이지 않는 배경이 아니고 주체가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역동적 세계이고 주체와 관계 맺음을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가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를 매개한 융합 공간이라는 논지를 확장을 해볼 때 이 게임의 그 주체와 객체, 그 다음에 배경 이것들이 모두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생기적 행위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RPG나 MMORPG, 모바 같은 이런 게임들은 행위소의 개념을 다중의 플레이어들에게 적용하기 너무나 쉽죠.
시간이 거의 많이 지나가서 좀 빨리 지나갈게요. 어쨌든 이런 게임들을 보면 플레이어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결된 상태로 행위를 하죠. 그래서 게임의 진행 과정과 결과는 예측 불허합니다. 또한 하나의 행위소가 다른 행위소들의 행위와 전체로서의 게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생기적 유물론이 말하는 부분에서 전체로 나아가는 이질적 행위소들의 창발된 배치와 분산된 행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인 베넷이 강조한 이런 분산된 행위성을 통해서 협력이나 상호작용적 간섭을 하게 되죠. 마무리하면서 제 연구의 한계를 말씀드리면 구체적인 게임의 분석 사례가 지금 부재합니다. 이것을 보완해야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게임을 운영하는 여러 비가시적, 비인간적 요소들도 생기적 유물론에 따라서 행위소라고 얘기한다면 게임 기획자의 코딩이나 게임 시간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이렇게 시스템 이론, 복잡성 패러다임, 양자역학과 같은 현대 이론들이 얘기하는 이런 불확정성을 수렴하는 운영 법칙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비물질적 물질들이 같이 생동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 생태 시스템과 디지털 생태 시스템이 교류하는 상호 세계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면서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영화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그분의 또 다른 영화로 끝맺고자 합니다. 이것은 엑시스텐스라는 그 SF 스릴러인데요. 여기서 그 게임의 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게임 기기를 게임 포트를 약간 이 인간의 척추에 뚫은 구멍을 통해서 연결을 하면 이 게임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게임기는 살아서 생동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거 너무 아침부터 제가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를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이 영화야말로 그 생기적 유물론이 말하는 그런 가상세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가 매개돼 있다는 사실, 그리고 혼돈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생기적 유물론이 강조하는 그 물질의 생기가 있음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게임기가 고장이 나서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 그 변이된 생물체의 내장으로 만들어진 게임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움직이지 않은 죽은 물질이죠. 그런데 이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인간의 그 에너지원을 근거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장나서 고치는 장면이 꼭 동물이나 인간의 그 내장, 그 장기를 수술하는 그런 장면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미국의 그 사회학자인 스티브 울거하고 그다음에 기술심리학자인 쉐리 터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기계, 동물 간의 경계는 협상에 의해서 충분히 가변적이다. 이 영화에서 인간과 그리고 기계와 동물, 이 세 개의 구분지어진 경계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개념과 범주를 말하기가 힘듭니다.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지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고, 제가 이번 글에서 주장했던 이 메타버스를 기술적 매개체에 의해서 확장된 세계로 보고 모든 행위소로서 새로운 행위성에 주목을 하든지 간에, 혹은 최근의 담론들이 강조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상의 세계를 추구하든지 간에, 인간은 이제 현실 세계를 포함한 모든 다중의 세계의 비인간적 행위소들과 교류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구현해 나가는, 행동하는 인간, 포스트 호모 에이전트라고 그냥 살짝 붙여봤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행위하는 인간으로 변모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글을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그 발제 우리 김소영 교수님께서 그 생기적 유물론으로 돌아온 메타버스 행위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요즘 많이 메타버스가 이슈가 되고 있고 논의가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상당히 좀 다른 어떤 뭐 인문학적, 이제 철학적 관점에서 어떤 여러 가지를 제시해 주셔서 상당히 뭐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보다 깊은 내용은 이따 그 토론 때 보다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순서가 우선 발제자들 먼저 좀 연속으로 발제 내용을 저희가 듣고 그 세 분 발제자에 대한 토론을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김세영 교수님 감사드리고, 이제 두 번째 발제는 그 건국대학교 유동환 교수님께서 그 박물관 그 전시형 수장고 전시 스토리텔링 적용 실론이라는 어떤 주제와 부제로는 수수께끼 플롯 기반 스마트 수장 전시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동환 교수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동환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주최 측의 요청을 준수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5분이니까 45분에 끝내겠습니다. 네, 제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시형 수장고라고 부르는 최근의 현상들, 이 전시 산업계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이 건축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저희는 이제 이게 건축적 주제로서 뿐만 아니라 관람자의 전시 체험 형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 전공의 5분의 사후도반들과 함께 공동 연구 형식으로 현장에 다가가고 싶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각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차례는 문제 제기, 전시현 수장고의 열풍, 특히 한국적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계신 전시형 수장고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수수께끼 플롯, 뭐 저희의 일종의 실험이죠. 수수께끼 플롯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갖춰져 있는 디지털 박물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전시 체험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전시형 수장고 열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국립박물관 충청권형 수장고가 공주박물관 바로 옆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오픈이 됐고요. 대체로 이러한 형태를 공동수정고, 조인트 스토리지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의 이렇게 경납 수납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큐빅 형태의 공간 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동일한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수장고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돼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들이 탄생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국립나주박물관에 이렇게 오픈은 아니고 비지블이라고 부르는 보이는 수장고가 시작이 돼서 최근에 보시면 2018년 이후로, 그리고 2021년에 아주 많이, 그리고 2022년, 23년에 굉장히 발생하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장고 없이도 수장 전시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가천관 같은 경우는 반폐쇄형으로 되어 있고요. 충주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박물관의 공동수장고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서울공예박물관 얼마 전에 오픈했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수장고가 아니고요. 가짜 수장고의 행위, 이른바 아카이빙 과정들을 보여주는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논고에서는 이 서울공예박물관 같은 양상들은 제외하고 오픈형 수장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개입되네요. 예. 여러분들 그 박물관을 구성하는 큰 틀 잘 아시다시피 자료라고, 이거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의 용어거든요. 자료,
이른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유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본들이죠. 대체로 수장고 대비 전시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한 5% 정도니까 95%는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교체되는 주기로 따지면 뭐 세계적인 박물관 같은 경우 몇백 년이 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적절한 공간이 일종의 기억의 성전이 만들어지면 일정한 전시 콘텐츠들이 뭐 미디어 아트라든가 영상이라든가 각종 콘텐츠가 모아지면 이런 완성형 전시가 만들어지고요. 보시는 그림은 아까 서론의 뒷 배경이기도 한데요. 사유의 방이라고 부르는 방가사유상 전시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전시형 수장고가 왜 많이 나타나는가? 2019년에 그 세계박물관 협회에서 박물관의 정의를 수정하는 논의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화유산, 포변 이런 것들을 소장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기억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을 보장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유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와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박물관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접근권,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서 전시 공간뿐만 아니라 수장고까지도 이 관람객이 전문가 없이도 참여하고 활용하도록 만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구가 되고요. 70년대 캐나다로부터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제 한동안 불었던 나키비움 이후에 이 전시형 수장고가 대유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1차적으로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입니다. 올해 7월 23일 날 오픈했고요. 전형적인 오픈형 수장고하고 비지블 스토리지, 열린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열린 수장고는 들어간다는 뜻이고 보이는 수장고는 유리를 배경으로 해서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열린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의 열린 보존과학실과 민속 아카이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크게 보면 전시형 수장고의 총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엄청나게 좋은 아카이브, 미디어월, 이 미디어월은 클리블랜드 아트뮤지엄을 그 인사이트를 받아서 만든 거고요. 개인화 기기도 있고. 근데 이게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장품을 직접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체계는 없는 거죠. 단순 검색. 거대한 수장고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들어갔을 때의 장엄미에 비해서 그 보물창고 안에서 보물을 찾는 과정들은 굉장히 힘든 과정으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대형 전시형 수장고, 특히 오픈형 수장고에서 전시 관람자가 어떻게 전시 체험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요구로 정리하고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례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시 수장고의 장점은 수장고 소장품에 대한 다양한 시각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예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독적이고 능동적인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재료 또는 동일한 양식을 갖추고 있는 컬렉션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학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은 자발적인 심화가 가능하다. 근데 마이너스 효과도 있습니다. 큐레이터나 전문가가 없이 작품 관람을 희망하는 관람자들, 이 희망에 비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관람이 된다. 그다음에 미로 방황의 효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자유도가 완전한 방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의 배면이 되겠죠. 모르기 때문에 소장품을 보다 보면 질리게 되고 교육국가는 반감되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전시형 수장고의 유형과 특징인데요. 여러분 뒷배경은 국립중앙박물관 신라관에
일반 전시 속에도 이렇게 수장고형 전시, 이른바 수장 전시의 모델이 개입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최초 모델이 이겁니다. 1976년 UBC라고 부르는 캐나다 콜ум비아 대학의 인류학 박물관의 모델입니다. 이 인류학 박물관은 두 가지 측면, 개방형 수장고의 최초 모델이라는 점과 원주민이 이 수집부터 전시 교육에 이르기까지 참여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뮤지엄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대한 가면의 밀집 경납이라든가 전시, 그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의 검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 수장고는 76년부터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립 에르미타주 뮤지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수장센터 플러스 메타버스 뮤지엄까지, 그래서 수장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해외 수장고를 보면서 저희가 구분을 한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구분해 보면 크게 수장고의 위치와 관련된 구분이 첫 번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본관 수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관에 수장고를 전시관과 연동해서 오픈하는 또는 비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분관 수장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가 물리적으로 서울에 있는 본관에 다 수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에 오픈해서 거대한 수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공공교육이라고 하는 일종의 디스커버리 센터 같은 개념을 포함시켜서 교육 공간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까 보셨던 국립중앙박물관 공동수장고 같은 경주나 공주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컬렉션이 유사한 지역의 역사박물관의 조인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공동수장고를 만들게 되면 거대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연구, 교육, 전시 기능을 포함시키고 인력도 배치하는 이런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전시, 수장 전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 첫 번째 단계는 비지블 스토리지. 수장고처럼 보이는 곳 또는 수장고의 유리면을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가시성을 주는 겁니다. 수장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신에 임팩트는 떨어지죠. 두 번째로는 열린 수장고입니다. 가시성에다가 안에 개방성까지 두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고 자유관람할 수 있고 이런 형태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이는 수장고와 열린 수장고 모두와 관련되기도 하고요. 전시에 들어와 있는 또는 박물관에 들어오는 오브제들을 전체 전시와 교육이 되는 전체 과정들, 가치 사슬을 보여주는 아카이브 전시, 이 과정이 포함됩니다. 세계적인 대표 사례가 영국 자연사박물관의 다윈 센터입니다. 옆에 여러분들은 흔히 이 앞부분에 교회 건축처럼 보이는 이 앞부분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옆에 동그란 약간 비정형적인 알처럼 생긴 공간이 다윈 센터고요.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수장고가 층별로 이렇게 비지블 스토리지 형태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람자들은 네이처 플러스 카드와 사이언스 가이드를 활용해서 각 층별로 역순서로 내려오면서 박물관에 어떤 수장품이 있는지, 어떻게 가공되는지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요약하면 이른바 열린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아카이브 전시가 본관 수장고, 분관 수장고, 공동 수장고의 각각의 다른 전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이 열린 수장고 속에 거대한 사용자의 이동감을 추구하는 이런 공간 안에 어떤 게임적 설계 내지는 전시 체험의 어떤 상호작용적 설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논의들, 디지털 뮤지엄, 사카무라 켄 교수가 얘기했던
실제 박물관 안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아날로그 체험을 증강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 기본적인 디지털 뮤지엄의 긍정적 개념이고요. 이게 온라인 또는 가상으로 완전히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가상을 덧입혀서 이러한 그 전시 체험을 증강시키는 이 개념 하에 소장품의 전체적인 디지털화를 통한 기능을 강화하고 크게 4가지 영역, 관람자를 오픈하고, 그러니까 관람자의 성격에 따라서 디지털 기술에 의해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애로계층의 각기 다른 요구를 스토리텔링에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직접 접근 못하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오픈형 수장고도 굉장히 큰 구조로 되기 때문에 직접 열어볼 수 없는 걸 보게 한다든가 시간적으로 제한된 것들을 극복한다든가 아니면 유물의 시간을 복구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케이스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진열장의 오픈 개념을 포함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나만의 퍼스널 뮤지엄을 만드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공간, 전자공간, 유비쿼터스 또는 IoT 공간 그리고 사용자 공간을 중첩할 필요가 있다. 예, 이게 뭐가 잘못됐네요. 예,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간 콘텐츠의 기본적인 개념들, 몸을 매체로 하고 공간을 플랫폼으로 해서 상호 관계를 이루는 이러한 관계에서 실제로는 이 오픈형 수장고에서는 여기서 전시 유물이 이 안에 여러 가지 전시 매체들, 조명이라든가 뭐 기반 아카이브라든가 이런 것과 연동해서 관람객과 만나는 이런 관계를 1차 고려하고 2차적으로는 유물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적 속성도 고려를 하고요. 이 스토리 밸류를 평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파주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교한 그 아카이브 내용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시공간이라든가 관련 인물 정보나 사건 정보를 추가하거나 하는 그런 기초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그 모델로서 이 아트랜스 갤러리 클리브랜드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장고를 보물창고로 전시체험을 보물찾기 기능으로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전시를 한번 진행해 보자. 그래서 이제 비선형적인 서사들 기존의 게임이 가졌던 특히 관목형 구조라든가 네트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 중에 하나 뭐 일종의 테스트로 토비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플롯 중에 수수께끼 플롯을 활용해서 수수께끼 플롯이 가지고 있는 준비 단계부터 최종 해결의 단계까지 전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시나리오와 관련돼 있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진행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그 박물관 건축에서 그 개방형 수장고 내지는 전시형 수장고가 단순히 전시의 효율성 내지는 오픈 자체에만 집중했다면 이걸 좀 발전시키는 그래서 스마트 전시형 수장고 일종의 가이딩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시를 좀 개선하고 발전시키면 좋겠다 하는 과정적인 연구를 보고하는 그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환 교수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뭐 전시 공간 관련된 수장 공간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활용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다 깊은 논의는 이따 토론 시간에 또 전문가들 모셔서 또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3번째 발제에 해당되시는 우리 경희대학교의 우리 김태륜 교수님께서 그 VR 콘텐츠의 서사적 현존감 연출 연구라는 어떤 주제와 그 부제로는 그 베이더 이모탈 시리즈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룡입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인문 콘텐츠 학회에는 계속 참석을 했었는데 발표자로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부터 존경하던 선생님들과 함께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재 경희대학교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논문 VR 콘텐츠의 서사적 현존감 연출 연구는 제가 수행하고 있는 학술연구 교수 5개년 과제 중 2년차 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기사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지난 7월에 페이스북의 대표인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지나서 지난 10월에 정말로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기라도 하듯이 기업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SNS를 주력으로 하던 사업 방침을 메타버스 관련 사업으로 옮겨가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커버그가 대담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2020년에 발매한 VR 디바이스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년 10월에 발매를 한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예측하기로는 네, 올해 안에 약 1000만 대 판매량 달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아이폰이 2007년 중반기에 출시가 됐는데 2008년에 1000만 대 판매량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폰에 못지않은 네, 그런 판매량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페이스북의 성공이라기보다는 VR의 대중화 그리고 메타버스 콘텐츠의 확장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커버그는 미래의 영화나 모든 콘텐츠, 예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VR로 흡수될 거다라고 보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앞서간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본인의 바람이 섞인 네, 그런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최소한 네, 저커버그 말을 떠나서 최소한 VR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 콘텐츠가 대중화되고 또 새로운 어떤 매체로 등장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문화 콘텐츠와는 또 다른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 기획론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VR 콘텐츠 기획 인재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하게 된 배경도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경희대에서 문화 콘텐츠학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소통을 해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나중에 VR 콘텐츠 기획을 위한 그런 분야로 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 현장에 또 학계가 응답하기 위한 어떤 기획을 위한 방법론 구축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VR 스토리텔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선행 연구자들은 주로 VR 스토리텔링의 3가지 특징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리의 비선형성이고요. 두 번째는 기존 영상 문법의 해체, 세 번째는 시각적 상호작용입니다. 네, VR 콘텐츠의 경우 선형 또는 비선형 형태의 스토리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VR 영화는 선형적인 구조로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VR 게임은 비선형적 구조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VR 영화의 경우 영화이지만 그 선형적 구조 안에서도 비선형적 구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선의 방향을 내가 설정할 수가 있죠. VR 영화에선. 그리고 행동의 순서도 내가 어느 정도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의 지속, 내가 어느 공간에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인가, 언제 이동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 세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만의 고유의 담화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VR 스토리텔링은 태생적으로 비선형성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 영상 문법의 해체입니다. 네, 기존 영화 감독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관객들의 시선을 통제를 했습니다. 관객들은 어쩔 수 없이 감독들이 보여주는 그런 앵글을 통해서, 그런 프레임을 통해서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VR에서는 향유자들의 시야가 360도로 확장이 되면서 자율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원래 했던 것처럼 이 관객들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이나 앵글, 미장센 등 기존 영상 문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적 상호작용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R 콘텐츠는 향유자에게 자율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향유자들은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개별적인 담화를 구성을 합니다. 네, 이것 자체가 먼저 향유자가 인식하는 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여기서 상호작용이 벌어진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향유자의 시선 및 움직임에 따라서 환경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콘텐츠 안에 캐릭터가 향유자의 움직임에 따라서 눈동자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음성의 방향이 바뀐다거나 그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것이 VR 스토리텔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은 영화학이나 영상학, 매체학 쪽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은 VR 콘텐츠의 시각적인 부분을 제작하는 단계에 주로 필요한 논의들로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VR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을 기획하는 단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많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중점을 두고 연구를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가? 사실 어떤 스토리 콘텐츠의 이야기 구조를 밝혀내겠다라는 연구를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대중들의 지지를 얻은 많은 사례들을 모아서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스토리 구조를 도출하거나, 네, 그런 방식이 저는 좋은 연구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아직 VR 스토리 콘텐츠 쪽에서는 킬러 콘텐츠라고 부를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단편적인 사례를 선정을 해서 그 중에서도 대중과 평단의 지지를 받은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VR 콘텐츠를 선정해서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VR 콘텐츠를 제작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 모델로 제시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성 있는 연구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작품은 베이더 이모탈이라는 작품입니다. 일맥스랩이라는 회사에서 2019년에 발표를 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스타워즈 콘텐츠의 스핀오프 작품입니다. 네, 총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본은 데이비드 고이어라는 영화 작가가 썼습니다. 네, 이 작가는 주로 히어로물들을 많이 집필을 했습니다. 배트맨 비긴즈나 맨 오브 스틸 같은. 네. 이 콘텐츠 같은 경우 오큘러스 퀘스트가 작년 10월에 발매를 했는데, 이 오큘러스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오큘러스 스토어에서 상위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거의 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 제작자 조합 어워드 혁신상, 게임 개발자 초이스 어워드 최고의 VR 게임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어떤 대중과 평단의 지지를 동시에 얻은 그런 콘텐츠라고 판단을 해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베이더 이모탈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 제가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것을 녹화를 한 것을, 네, 근데 시간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건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향유자는 스토리 속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네, 제3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 속 안에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고요. 그리고 얼굴도 없고 이렇게 나의 몸을 내려다보면 몸통과 양손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주인공의 행동으로 인해 촉발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캐릭터들이 이 주인공의 행동을 유도를 합니다. 이 향유자는 정해진 행동에 따라서 정해진 사건을 따라갑니다.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선형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유자는 충분한 주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가 촉발되는 것을 주인공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베이더 이모탈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온라인 담론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이걸 게임으로 볼 것인가, 영화로 볼 것인가, 게임성이 뛰어난 영화인가, 서사성이 뛰어난 게임인가, 네,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어요. 거기서는 이걸 또 게임으로 보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판매하는 오큘러스 스토어 측에서는 이거를 영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 측에서는 이것을 진화된 형태의 영화 혹은 게임도 영화도 아닌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로 간주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이것을 어떤 영화나 게임에 어떤 국한돼서 보기보다는 새로운 스토리 매체, 새로운 스토리 콘텐츠 형식이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 논문의 핵심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사적 현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존감이라는 것은 향유자가 인터페이스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상현실 속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이런 현존감을 느끼는 상태에서는 운동신경과 인지체계가 물리적 세계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게 됩니다. 이런 현존감 때문에 VR이 다른 콘텐츠와는 다른 훨씬 더 큰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실제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현존감이 높을수록 그 향유자의 몰입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자의 즐거움에도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존감은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는 사회적 현존감입니다. 내가 어떤 가상의 공동체에 속한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는 이런 사회적 현존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상의 캐릭터 혹은 타인과 그 가상 세계 속에 다른 향유자와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것이 사회적 현존감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적 현존감입니다. 내가 어떤 가상의 공간, 어떤 환경 속에 속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상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나를 보거나 아니면 나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상 환경이 나에게 반응할 때 그때 환경적 현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 현존감입니다. 나와 가상현실 속 나, 그러니까 아바타와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들면 아바타도 같이 손을 들고 아바타가 가상현실 속에서 무엇인가를 만질 때 그 진동이 내 손으로도 전달될 때 그때 개인적 현존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현존감 연출과 관련된 논의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주요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는 현존감 연출에 있어서 시청각적 효과보다 중요한 것은 체성 감각이다라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성 감각은 머리와 몸통, 팔, 손가락, 다리, 피부의 움직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느끼는 감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감각을 활용시켜야 되고 VR 환경과 상호작용을 시켜야 한다. 실제적인 장소를 연출해야 되고 소품과 캐릭터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등장인물 간의 인터랙션이 필요하다는 이런 현존감 연출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사적 현존감이라는 개념 또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적 차원의 현존감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에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환경의 영향, 그리고 신체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환경적, 개인적 현존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이죠. 하지만 또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해 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언어가 없던 시절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세계를 사유하고 경험을 구조화하는 그런 것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도 가상현실 속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당 세계의 이야기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때 더 큰 몰입감과 향유감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사적 현존감은 가상현실 속 이야기의 맥락 가운데 영향력 있는 존재로서 위치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현존감은 향유자와 스토리 속 인물 간 형성되는 정서적 동화를 초월합니다. 정서적 동화는 내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그 주인공에게 감정적으로 이입해서 그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을 내가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일체감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존 콘텐츠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동화보다 훨씬 더 앞서서 좀 더 깊은 동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체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서사적 현존감을 통해서 향유자는 콘텐츠 속 모든 사건, 배경과 관련된 실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런 서사적 현존감을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베이더 이모탈에서는 어떻게 서사적 현존감을 연출하고 있는가? 네, 저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향유자의 이야기 개입을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가입니다. 일반적으로 VR에서의 행동 유도를 어포던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어포던스라는 용어는 사실 디자인 쪽에서 나온 용어인데 사물이나 환경, 시스템, 디자인 등에 내포된 인간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적 어포던스, 캐릭터들의 언행이나 사건의 전개 등을 통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 이런 서사적 어포던스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향유자들을 어떤 형태로 이야기에 참여시키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맥락과 향유자의 행동이 연동되는 중요한 순간들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맥락에 향유자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서사를 전개시키는 방식을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향유자의 행동에 따라서 어떤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심리학자인 칙센트미아이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의한 피드백이 제공될 때 해당 행위에 더 몰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VR 콘텐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자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로 인해서 서사 속 영향력 인물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더 이모탈에서는 향유자의 행동에 따른 환경과 서사 전개의 변화를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베이더 이모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향유자 행동을 유도합니다. 네, 중요한 순간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모든 행동의 순간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서사적 현존감, 그러니까 서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서의 현존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순간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순간들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또한 베이더 이모탈의 핵심 경험이 발생하는 지점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핵심 경험이라는 것은 VR 콘텐츠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체험 요소를 말합니다. 베이더 이모탈 같은 경우는 스타워즈 시리즈이기 때문에 광선검과 포스를 사용해서 전투하는 순간이 핵심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상의 어떤 중요한 순간들, 향유자가 이야기의 맥락에 개입하는 순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는 동기화 이론이라는 스토리텔링 이론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화라는 것은 특정 캐릭터가 스토리의 맥락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택과 실천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6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드린 그 자료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총 3부에 걸쳐서 모두 분석을 했고요. 제가 드린 그 논문에는 간단하게 표로 작성해서 삽입이 됐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면 관계상 이 PPT 파일을 넣기가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텍스트도 너무 작고 보기가 힘들어서. 근데 원래 제가 분석한 것은 이런 식으로 표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도 쉽고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동기화 절차를 먼저 이렇게 설정을 했고 그리고 그 동기화가 발생하는 순간에 그때 어포던스는 무엇이었는지 그때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스토리적 피드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한 결과 베이더 이모탈은 다음과 같은 서사적 현존감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첫째는 향유자가 스토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순간에는 반드시 채성 감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향유자의 스토리의 개입이 인지적이고 육체적인 차원 동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전제로 봤을 때 채성 감각이 수반되어야 하는 순간들은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할 때, 그리고 주인공을 둘러싼 최초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모험이 시작할 때, 그리고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최소한 향유자의 어떤 체성 감각, 움직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사적 현존감 연출에 유효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향유자가 자신의 행동이 스토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드백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는 즉각적 차원의 피드백, 한 가지는 맥락적 차원의 피드백입니다. 네, 즉각적 차원은 내가 행동한 즉시 환경의 어떤 자신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맥락적 차원의 피드백은 나의 행동에 따라서 이야기의 맥락이 변하는 것, 네, 이야기상 중요한 의미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그래서 맥락적 차원의 피드백은 어떤 내가 검을 획득했는데 그것이 단순한 무기 획득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 마지막에 계시된 자로서 지위를 획득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핵심 경험의 배치는 이야기가 고조되는 지점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하며 체성 감각의 강도 또한 긴장의 정도와 비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글러의 논의를 빌어서 설명을 드리면 2막의 절정인 위기와 3막의 절정인 클라이막스에 이 체성 감각이 삽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위기 단계의 체성 감각과 3막 단계의 체성 감각이 또 달랐습니다. 그 강도의 크기가. 이걸 통해 봤을 때는 그 이야기의 긴장 정도와 이 체성 감각의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만 좀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서사적 어포던스의 유형은 그러니까 향유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캐릭터들의 행동 유형은 요청 또는 권유, 지시, 고지, 위협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행동 양식은 조망과 경청, 이동, 조작, 탑승과 하차, 전투로 나타나면서 때로는 탐색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관 내의 모든 주요 사건들은 주인공의 이러한 행동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결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네, 물론 한정적인 사례를 분석을 한 것이지만, 네, 추후 유사한 스토리 콘텐츠를 기획할 시에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논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균 교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VR 콘텐츠와 서사적 현존감 연출에 관련돼서 이제 좀 귀한 내용을 이제 발제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 세 분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김수영 교수님, 유동환 교수님, 그리고 김태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시에 또 금요일 10시인데 시작 시간이 또 많이 이제 참여해 주신 어떤 연구자 우리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기존 세 발제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순차적으로 이제 좀 동시에 우리 토론자분들과 좀 진행을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이 부분은 우리 한성대학교의 김기영 교수님께서 이제 좌장을 맡으셔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성대학교 김기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생기적 유물론으로 바라본 메타버스의 행위성입니다. 언제나 김소영 선생님 그렇게 해오셨지만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도발적인 주제였습니다. 특히 포스트 휴먼 공부 계속 해오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또 보이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프레임을 제안을 해주셨고 선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또 질문도 올라와 있고요. 예, 바로 또 특히 김소영 선생님 저기 수업을 하러 가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들이 또 학생들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최아름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환 교수님 토론을 맡은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의 최아름입니다. 네, 인문 콘텐츠 학회 이제 토론자로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김소영 교수님께서 굉장히 완성본에 가깝게 이제 정성껏 작성해 주신 논문을 읽으면서 그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메타버스에 관한 그런 시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저한테 다소 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서 그 교수님의 논문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는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언론이나 뭐 다양한 그 논의의 장에서 언급된 그런 메타버스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메타버스를 디지털화된 지구 또는 뭐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라는 그런 고정된 개념으로 좀 단정하시기보다는 기술적 장치에 의해서 뭐 물리적 세계가 매개된 융합 세계로 비인간적 행위소들의 상호작용적 그런 간섭이 창발적으로 일어나는 확장된 현실이라고 정의를 내리시면서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매개한 융합 공간, 그리고 현실 세계와 연결된 확장 세계, 자연과 디지털이 만난 융합적 생태 시스템으로 등장한 그런 상호 세계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즉 메타버스라는 것은 디지털 혹은 가상 세계라고 일컫는 그런 한정된 세계 혹은 닫힌 세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연결된 그런 경계되어 있지 않은 열린 세계이면서 앞으로 인간과 자연, 기술의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세계입니다. 토론자 역시 이에 동의하는 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소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 가상세계라고 한정짓고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뭐 현상적인 것들 혹은 여기에 편승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을 좀 넘어서서 본질적이고 좀 인문학적인 그런 논의들도 연구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수님의 그 연구는 메타버스 연구에 좀 저변을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좀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론적인 그런 좀 논의에 대해서 제가 뭐 평을 내리거나 하기보다는 좀 두 가지 사안에서 이렇게 교수님의 좀 고견을 듣고 싶은데요. 요즘 좀 분야를 막론하고 그런 메타버스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언론뿐 아니라 뭐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런 메타버스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뭐만 하면 약간 메타버스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도 굉장히 자주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시대의 흐름이고 뭐 이것이 빠르게 현장에 적용해 나가야 된다는 바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관심과 높은 인기가 조금은 씁쓸하게 느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문화 콘텐츠가 모든 분야의 뭔가 답이고 해결책인 것처럼 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혹은 콘텐츠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좀 외쳤던 말들이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그런 용어로 대체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본질은 좀 무시당하고 기술이나 그런 결과물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혹시 계기나 어떤 지점에서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발표를 이제 하시면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새로운 콘텐츠 플랫폼 등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문화 콘텐츠 전공자로서 다른 학문과 어떤 지점에서 좀 차별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좀 고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이 길을 좀 걸어가시고 계시는 교수님께 조언 아닌 조언을 좀 구해보고 싶었고요. 또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제 올해 8월에 개봉했던 프리가이라는 저는 영화가 좀 떠올랐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비디오 게임인 프리시티를 배경으로 이제 펼쳐지는 히어로물인데,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은행원이 게임의 핵심 캐릭터가 아니라 배경 캐릭터인 NPC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그런 배경에 불과한 게임 유저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재미 요소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우미 캐릭터인데, 이들이 이제 짜여진 프로그램도 사실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게임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영화에서는 그 가이라고 불리는 그 NPC가 어느 순간에 게임의 주체가 되어서 프리시티를 지키는 히어로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는 인물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이가 인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인간이 그 조종하는, 아까 김태령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사적 현존감을 느끼는 그 게임 플레이어와 사랑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NPC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이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교수님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소나 뭐 창발적 인과성, 그로 인해서 창발하는 그런 역동적 공간 등이 이 영화에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또 교수님께서 상상하시는 그런 미래의 메타버스 혹은 뭐 다른 용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세상이 어떤 것일까 또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와 연결된 확장 세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세계를 상상해 볼 수 있을지, 그래서 비인간적인 그런 행위설도가 어떻게 교류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그런 그림이나 예시 콘텐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남겨진 과제로 메타버스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소영 선생님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아름 선생님 덕분에 오히려 제가 쓴 글이 스스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메타버스를 저렇게 정의 내렸구나 하면서 정리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논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게 됐냐고 처음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고, 그리고 게임 세계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를 도대체 뭘 메타버스라고 하느냐, 대중들이나 언론에서 얘기하고 환호하는 그 메타버스가 과연 초월적 세계 그것만을 의미하는가 하는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몰라서 알고 싶어서 기초적인 책들을 바탕으로 읽기 시작했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 산업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학문 후속 세대에서도 메타버스에 관련된 발표가 있었고, 또 제목은 다르지만 유동환 선생님, 김태룡 선생님의 논의들에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만큼 현실적인 측면에서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또 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 신유물론은 제가 아까 김기용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이 메타버스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쨌든 인간이 매개가 되었건 매개가 되지 않았건 여러 가지 메타버스를 작동시키고 운용하는 그 요소들을 인간만 주체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두 개를 동시에 공부를 하다 보니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NPC 저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를 제가 논문에 넣으려고 했다가 못 넣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non-플레이어 캐릭터 이 NPC야말로 최아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행위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게임 내에서 내가 아바타가 돼서 주체가 돼서 움직임을, 행위를 수행하는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하는 객체, 그리고 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NPC조차도 그런 것들이 존재해야만 하나의 게임이 구현되고 그 게임의 결과로 나아갈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가시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명한 행위소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과연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이 작동시키는 게임과 같이 그런 게임의 진행 방향, 서사, 결과로 향해 가는 그 요소가 과연 가시적인 요소들만 있느냐, 절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그 프리가이 그 사례야말로,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크로넨버그의 그 엑시스텐스, 그 영화들이야말로 우리 미래 인간이 살아갈 그 메타버스의 사례를 너무 잘 보여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미래 메타버스가 어떻게 되고 행위소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프리가이드,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그런 영화, 상상력이 풍부한 영화가 이미 메타버스로 완벽하게 구현이 된 것처럼 수많은 감독들이 보여주는 그 SF 영화들, 프리가이나 그다음에 엑시스텐스처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도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례를 한번 삼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하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선생님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이 유물론과 생기적 유물론의 차이가 뭐냐? 유물론은 고대에서부터 있어 왔고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물질이 세계의 그 근본적인 실체라고 보는 그런 이론이죠. 그런데 정신식은 오히려 그거의 부수적인 것이고, 그런데 생기적 유물론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20세기 말부터 21세기 지금 모든 학문 사이에 과학과 문화와 철학을 이렇게 횡단적으로 경유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론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물질의 어떤 그 유기체적인 생명성, 생기성 이런 것들을 부여해서 인간과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족하지만 제 답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까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수업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못한 얘기는 후속 연구로 좀 궁금증을 해소를 해주시고요. 다음 유동환 선생님, 박물관 전시형 수장고, 전시 스토리텔링 적용 실온, 수수께끼 플롯 기반 스마트 수장 전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저 TV 같은 데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는 생각은 정치적으로 왜 그걸 다 이렇게 숨겨두냐, 싹 다 오픈해라, 이런 그 시민사회의 명령과 같은 이런 공공성 담론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시산업적으로 콘텐츠를 좀 확보해보자라는 요청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차제 박물관 전시 개념의 재정의를 요구하는 시대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경대학교의 서성훈 선생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대 서성훈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토론자로 학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유동환 선생님 연구는 다들 들으셨겠지만 관람자가 주체가 되어서 소장품의 가치를 찾고 스스로 이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소장품의 지식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어떤 새로운 체험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방법론으로서 수수께끼 플롯에 주목하시고 그 스마트 수장 정시 방안을 제안하고 계신데요. 저는 이 문제의식을 정말 깊이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께끼 플롯에 주목하신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논문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그 사카무라 켄 교수의 디지털 박물관 개념은 사용자의 오프라인 체험과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경험을 융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트랜스미디어적 사용자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이런 사용자 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콘텐츠에서는 다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다회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스토리 갈래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다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다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백과사전적인 특징을 가져야 하고, 둘째, 충분한 위험과 갈등을 양산해야 하고, 셋째, 매체와 사용자 경험을 잇는 상호 연쇄의 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시용 수장고는 백과사전적인 특징은 충분히 충족하므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둘째와 셋째인데요. 특히 이 상호 연쇄의 망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특징과 관련되어 가지고 수수께끼형 플롯의 사용은 매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연쇄 실제로 이 상호 연쇄의 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 참여 콘텐츠에서 많이 사용되는 구조가 수수께끼 플롯이라고 하는 미스터리 연쇄 구조인데요. 특히 이제 거점 서사가 미스터리 구조를 취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사용자 참여 콘텐츠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시리즈와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어떤 그 시청이라던가 참여를 견인해야 하는 그런 시리즈 서사에서도 그 거점 플롯을 미스테리 플롯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이 아시겠지만 동백꽃 필 무렵에서도 사실 동백이와 용식이의 로맨스 이야기였지만 전체 거점 플롯으로서 까불이라고 하는 살인범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 정체는 누구인가, 왜 동백이를 죽이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거점 플롯으로 끝까지 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호 연쇄막 미스터리 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플롯이다. 그래서 관객의 참여를 끝까지 보게 한다라는 점에서 전시용 수장고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그 공간 체험에 있어서 매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미스테리 플롯은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추리서사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그다음에 독자의 어떤 지적인 두뇌 게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책장 서점에서 사람들이 다 읽어버리니까 마지막 책장을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책을 밀봉한다는 식으로 강력한 재미를 선사한다는 점에서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또 아무래도 사용자 참여 콘텐츠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방법론을 도입하게 되기, 유도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게임적인 어떤 그 콘텐츠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중적인 퍼즐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 플롯의 경우에는 그 퍼즐 게임과도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수께끼 플롯을 방법론으로 채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전시용 수장고 설계를 국내적으로 많이 훑어보셨는데 혹시 그 수수께끼 기반의 플롯을 적용한 국내외 사례가 있었다면 그 효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연구 결과와 이 국내외 사례의 장단점을 비교하신다면 결과의 설득력이 더 높아질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혹시 후속 연구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수수께끼 플롯을 설계하시면서 아마도 그 박사님들과 팀 내에서 논의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의 어떤 컨셉을 구체적으로 시안을 만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미스테리 플롯이 저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미스테리 플롯이 이 박물관이라는 장소성이랑 과연 잘 부합을 할 것인가. 특히 미스테리 플롯은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위협과 갈등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점이 도입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냐하면 그 충분한 위협과 갈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스테리 플롯인 추리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전미 추리작가 협회에서는 반드시 미스테리 플롯은 살인사건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도식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생명이 걸려있지 않은 한은 사람들 끝까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충분한 위협, 이런 좀 부정적인 어떤 갈등 스토리텔링이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장소성이랑 혹시 미스매치되는 부분은 없을지,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지, 교수님의 견해가 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결말과 관련되어서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문제풀이식이나 또는 보상을 강조하는, 또는 어린이 박물관에서 하는 그런 스탬프 찍기와 같은 보상으로 결말까지 유도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말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만의 보물찾기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유동환 선생님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서성원 선생님이 역시 스토리텔링 전문가로서 많은 배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려했던 내용들, 저희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콕 집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변 드리면, 수장고 전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외 수장고 사례가 76년부터 지금까지 40개 정도 되고요. 국내에도 30여 개 되는데 그중에서 보이는 수장고하고 개방형 수장고, 열린 수장고는 다 조사했는데요. 0입니다. 0. 그러니까 사용자 참여 프로그램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말 수장고는 학예사들의 정말 신전이자 창고이고요. 아마 학예사들한테 이 논문이 아마 뒤에서 칼 맞을 소리 이렇게 또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적인 최강 사례가 민속박물관 파주관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민속박물관 파주관이 클리블랜드 모델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월과 그다음에 열린 수장고 내부에서의 검색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아카이브관, 그러니까 아주 정통적인. 근데 이제 저희가 불만을 가졌던 거는 이게 왜 분리될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답변으로 바로 연결되면 선생님 말씀대로 또 하나는 오픈형 수장고는 재료 때문에 오픈형이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자기, 금속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리텔링 전시가 가능하려면 이 수장 자료, 유물에 이 캐릭터 조건과 사건 정보가 추가돼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에요. 특히 무덤에서 발굴된 정보들, 그 도자기류하고 금속류는 둘 다 1000도 이상의 열을 견뎠기 때문에 이게 장기 보존되는데, 또 특징이 하나 뭐냐면 무덤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서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죽음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출발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죽음과 관련된 단서들, 뭐 예전에는 그 옹기 자체가 무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OX니 퀴즈니 이런 건 절대 사용하지 않는 동적인, 그리고 저희가 열린 수장고를 채택했던 건 그 몸을 가지고 움직이는 관람자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자. 그래서 이제 이후 연구는 저희가 이제 호남 대학교의 문화기술연구소에서 AR 글래스를 활용한 그 전시 콘텐츠 기술 개발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 수장고를 연결해 보자. 그러니까 박물관 속에서도 수장고는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폐쇄적인 공간인데, 이 안에서 AR 글래스 정도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이 몸의 활동이라든가 큐빅화돼 있는 큐브 세트로 돼 있는 이 전시 벽들, 이런 공간 안에 각기 다르게 뜨고 있는 AR 정보들이 유도하는 어떤 추리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하는데, 거의 적용도 파주관 정도를 실험 모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추가 연구는 그런 기술 개발과 연동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든 스토리텔링 인터페이스상을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선생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스토리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더 고민해서 이걸 좀 완성해 보자. 뭐 아직까지는 진행형 연구고 또 공동 연구여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디벨롭 해보겠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요, 저희는 이제 일반적인 게이미피케이션을 전시 콘텐츠로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오브제 제한성입니다. 이 자료에 자료를 이렇게 흔들거나 변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있을 만한 이 사실적 스토리텔링에서 있을 만한 요소들의 총체를 그 의미 있게 연결하는 문제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카이브에 그 배역 정보나 캐릭터 정보나 사건 정보를 추가하는 거에 대한 이 학문적인 이 장벽감이 보통 높은 게 아니어서, 예, 제가 맨날 욕은 잘하지만 전투력은 높지 않아 가지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너무 궁금하네요. 서성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스터리 플롯의 선형적인 서사라면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유동환 선생님께 크나큰 부담을 드리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태룡 선생님의 VR 콘텐츠의 서사적 현존감 연출 연구 베이더 이모탈 시리즈를 중심으로 잘 들었습니다. 한때를 풍미했었던 게임에 대한 포스트 내러티브 담론의 필요성을 역설했었던 에스펜 아세스
생각이 좀 났고요. 예,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자유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발표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세 분 중에 두 분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이고 두 번째로 발표를 해주신 유동환 선생님 발표에도 일부 메타버스 얘기가 있었습니다. 메타버스가 여하간 힘이 세네요. 여기에 대해서 가톨릭대학교 이동훈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의 이동훈입니다. 우선 김태룡 선생님 연구의 토론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VR 콘텐츠를 이 뉴미디어가 주는 어떤 색다른 체험에 중심을 두고 즐기는 데 집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번에 그 김태룡 선생님의 연구 덕에 VR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 갖는 체험적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VR 베이더 이모탈은 스타워즈의 스토리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에피소드 3와 4 사이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영화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이더 이모탈은 총 3편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시리즈물이고 플레이어가 이제 제국군에게 붙잡혀서 베이더 성에 갇히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약간의 척자적인 활동들을 염두하고 있는 그런 미션들이 전개되어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플레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에 비하면 사실상 플레이 타임은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인가? 뭐 이런 느낌을 받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액션 역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태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제작사 측에서는 게임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이제 영화라는 이름으로 명명되기를 원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플레이어들은 충분히 몰입할 수 있었다는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태룡 선생님이 이런 연구들도 시작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상 이제 현재 VR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또 표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실 플레이어들에게 어떻게 이런 몰입감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들을 이 논문에서는 이제 서사적 현존감의 연출 방식이라는 해결책으로 풀어내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비선형적인 체험을 지향하면서도 어떤 서사적인 몰입감을 무너뜨리지 않는 화면의 구성 그리고 전환 방식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서사 기반의 스토리텔링 차원을 연구함으로써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향후에 이제 VR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때 하나의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연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연구를 따라가다 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생겼어요. 사실 이게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팬심에서 비롯된 질문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모든 질문은 사실 제 공부가 부족한 탓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분석의 틀로 활용하신 캐릭터 동기화 이론에 대한 의문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3편의 시리즈가 각각 독립적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3편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중층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분석하는 데는 말씀해 주신 캐릭터 동기화 이론이 굉장히 유의미할 수 있지만 이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분석의 틀로서는 약간은 미흡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상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가 캠벨의 영웅의 여정을 모범 답안처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베이더 이모탈 역시 영웅의 여정이라는 큰 틀 안에서 플레이어의 인터랙션 부분을 캐릭터 동기화 이론으로 세분화해서 분석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서사적 어포던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영화와 같은 선형적인 스토리가 아닌 게임 콘텐츠에서는 플레이어의 선택과 그로 인한 다변수적인 스토리 확장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나타나는 플레이어의 액션과 이를 통한 몰입, 현존감은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런 메커니즘을 스토리적 어포던스라고 칭하시고 이제 핵심 경험과 플레이어의 행동 양식을 구체화해서 분석을 진행하셨는데요.
특히나 마지막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서사적 어퍼던스의 유형을 이제 요청, 권유, 지시, 고지, 위협 이렇게 나누셨는데 이렇게 나누신 근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어퍼던스에 대해서는 이 플레이어의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지점 이외에도 사실상 콘텐츠 내의 모든 어퍼던스 요소들을 종합해서 분석하셨다고 논문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범주를 조금 달리하신 까닭은 또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궁금한 점들이 사실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질문 또 하나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동작의 유형에 따른 현존감에 대한 질문인데 사실 이 논문의 이제 핵심 포인트가 이 현존감을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같은 동작이더라도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플레이어가 느끼는 현존감은 좀 세밀하게 달라지는데 이제 체험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현존감들을 분리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세분화해서 정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저는 이 3편의 시리즈 중에 이제 백미가 2번째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2번째 에피소드의 결정에 해당하는 핵심 경험 4에서 주인공의 행동은 사실 이제 선생님 분석하신 거에 따르면 이동과 전투인데 이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현존감과 전투를 통해서 얻게 되는 현존감은 조금 다른 종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사적인 관점에서 이 현존감을 분석하시다 보니까 이 두 액션에 기반한 현존감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같은 이동이라는 액션도 입사 과정 중에 보여주는 이동과 핵심 경험사 결정 부분에서 보여주는 이동은 다른 종류의 현존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정 부분의 핵심 경험사에서의 이동은 서사적인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해당 부분에서 주인공은 사실 자신에게 협력했던 바일립의 배신을 경험하고 어렵게 획득한 브라이트 스타를 바일립이 다스베이더에게 건네주는 상황을 목격합니다. 물론 이제 바일립의 그 행동이 사실 악한 의도에서는 아니었죠. 이제 이 브라이트 스타를 베이더에게 건네주면 더 이상 베이더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될 거다. 행성은 안전해질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결과에 어떻든 이유만큼은 굉장히 선한 행동이었고 또 바일립이 굉장히 금방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바일립한테 마음을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얘가 잡혀가고 괴물이 나타나서 그를 먹어치우고 그랬을 때 이제 플레이어가 느끼게 되는 감정은 조금 일반적인 공간에 이동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감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이 괴물이 주인공의 또 다른 협력자인 GO23를 잡아가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얘는 저한테 이제 자기를 구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데요. 이런 서사적인 상황을 맞이한 플레이어는 심정적으로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심과 함께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플레이어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동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전에 이제 보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현존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에 처하더라도 어떤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을 때 얻게 되는 현존감, 서사적인 상황이 주는 특별한 감정 상태가 반영되는 현존감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현존감이라는 거는 개념적인 감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플레이어가 느끼는 감각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인문학자들이 늘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만 연구를 할 때 개념적이고 이론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증빙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향유자가 느끼는 어떤 체성 감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선 감각의 강도 또는 긴장의 정도와 비례할 때 서사적인 현존감 연출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은 뭐 지극히 온당한 말씀이지만 실제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검증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많은 궁금증을 갖게 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상 토론이라는 이름을 붙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룡 선생님 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훈 선생님 제가 글로만 항상 접하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토론문 받았을 때 베이더 이모터 해보셨구나 그 느낌을 받았는데 실제로 네, 해보셨군요. 네. 말씀하신 거 차례대로 제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석의 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맨 처음에 분석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떤 도구로 분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캠벨의 연구, 그러니까 정확히 저는 이제 보글러 이론으로 분석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편 전체 스토리를 붙여놓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글러 영웅 여정 단계로 딱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작가가 영웅 영화 전문 작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스타워즈 자체가 이제 캠벨의 영웅이 뭐 기본 틀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로 분석하는 것보다 제가 캐릭터 동기화 이론을 좀 도구로 선택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네. 그 캐릭터 동기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희대 안수봉 교수의 이론이죠. 네. 사실 저의 현 그 지도 교수님이긴 한데 저의 지도 교수 이론이라 선택한 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라는 거 확실히 밝혀드리고요. 이 이론 분석의 틀이 저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글러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콘텐츠의 중요한 장면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캐릭터 동기화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인물이 이야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VR 스토리 콘텐츠, 그러니까 VR 영화의 경우 기존 영화와 가장 다른 점은 향유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유자가 이 스토리 속의 주요한 인물로서 이야기에 개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캐릭터 동기화 이론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사실 이 세 편 전체를 아울러서 이 이론을 적용하면 안 맞습니다. 그건 사실 안 맞아서 제가 세 편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이 이론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서사적 어포던스에 대한 말씀인데, 이 VR 연구자들은 이제 기존에도 이제 행동을 유도하는 요소들을 어포던스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어포던스는 물리적인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죠. 뭐 물건이 반짝반짝 빛난다거나 아니면 뭐 음성이 들린다거나. 네. 그런데 이런 어포던스는 어떻게 보면 이미 게임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네, 어떤 향유자들의 어떤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포던스들은 기존 게임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서사적 체험을 강조하는 VR 콘텐츠의 경우 서사적 어포던스가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게임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플레이어가 게임 밖에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물론 몰입은 발생은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게임 밖에서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하지만 VR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밖에 있다는 인지보다는 그 안에 있다는, 네,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있다는 현존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느낌을 깨지 않으려면 다른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외부의 텍스트, 안내, 뭐 공지사항 이런 어포던스보다는 어떤 서사적 어포던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좀 더 많이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사적 어포던스가 VR 스토리 콘텐츠 내에선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 권유, 지시, 고집, 위협 이렇게 제가 나눈 것은 일단 이 콘텐츠가 액션 장르로 따지면 액션이고, 그리고 뭐 SF, 뭐 판타지 이런 콘텐츠라서 어떤 장르적 특성은 있겠지만은 다른 스토리 콘텐츠에서도 어떤 향유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름대로 유형화해서 제시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 외에 콘텐츠 내 모든 어포던스 요소를 종합해서 분석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제가 동기화 되는 부분, 그러니까 향유자가 중요하게 이야기의 맥락에 개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한 것은 그 부분에 향유자를 어떤 행동을 하게 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려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 어포던스에 대한 부분은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다른 형태가 나타나거나 어떤 유의미한 차이점이 발견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이 콘텐츠 내에서 향유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모든 어포던스를 종합해서 유형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추후에 어떤 이런 어포던스를 형성할 때 참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그 콘텐츠 내에 있는 모든 그 어포던스를 분석해서 유형화해서 제시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 세 번째 말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류를 그냥 단순히 서사적 현존감의 어떤 깊이의 차이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야 깊이 있는 뎁스가 있는 현존감을 느끼게 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어떤 종류에 따른 서사적 상황이 주는 특별한 감정 상태가 반영되는 그런 현존감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전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같은 이동이어도 분명히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현존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이 충분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VR 스토리텔링 연구를 계속 해나갈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 조금 영감을 얻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이 어떤 현존감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인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참고한 그 논문 중에 그 김대우 선생님이 쓰신 논문이 있어요. 그 슈퍼핫이라는 VR 콘텐츠의 현존감에 있어서 최선 감각이 어떻게 기여하느냐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그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 슈퍼핫이라는 동일한 게임이 있는데 PC 버전이 있고 VR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을 그 두 개 게임을 같이 시켜서 그 참여자들에게 현존감을 무엇을 더 느꼈는지에 대해서 묻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그것도 실험자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선 감각이 활용이 많이 될 때 더 몰입감이 높아지더라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 역시도 그 주장에 의거해서 제가 분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저도 논문에서 제가 주장한 바는 일단 최소한 베이더 이모탈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고조될 때 최선 감각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요 정도 이제 팩트 그 자체를 이제 담백하게 전달하려고 했고 이것을 이제 제가 직접 증명한 것은 아니죠. 저 역시도 그냥 주관적으로 느낀 것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분석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것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행 연구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로는 어떤 체험자의 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주관적인 느낌과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최선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답변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토론자 선생님 이외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민 선생님, 서사적 현존감과 서사적 어포던스가 다른데 김태룡 선생님 보고 계신지요? 사용하시는 맥락이 조금 혼재가 되어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토리 어포던스와 차이도 그러하고 행동 유도이고 인터랙티브 관계성이 중요하고 현존감은 주관적인 인지 문제고 논문을 봐도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이 가능하신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한 것은 서사적 어포던스는 서사적 현존감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나눴거든요. 서사적 현존감을 연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해서 서사적 어포던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동기화할 때 어떤 최선 감각의 활용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 거였고요. 그래서 서사적 어포던스는 서사적 현존감을 연출하기 위한 어떤 수단, 도구로서 저는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도 하셔야 되고 지금 마무리도 하셔야 돼서 발표자, 토론자, 참여 선생님 모두 감사 말씀드리고요. 발표자들께서는 후속 심화 연구를 통해서 더 궁금증을 좀 더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사회자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좌정을 맡으신 우리 김기용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점심 시간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각자 이제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1시에 다시 2부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기획 주제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문화 콘텐츠 방법론에 대한 이제 여러 어떤 발제와 논의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 좀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일부 순서 동안 많은 관계자분들 및 이제 토론 발제를 감사드리고 점심 맛있게 드신 후에 1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점심시간으로 가겠습니다.